그래서 실물 부문에서는 경기를 호전시킬 변수들이 있는데 통화 부문은 낙관적이지 않아요. 오히려 비관적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때 비로소 환차익, 환차손 이 판단이 중립을 유지할 수 있어요. 이 금융위기가 실물 경제를 추락시키는 그 근본 원인인 경우가 많거든요. 이걸 이제 신용 파괴 원리의 작동이라고 그러거든요. 오늘 모신 분은 21세기 경제학 연구소 소장이시죠. 최용식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경제 파국으로 치닫는 금융위기라는 이제 책을 내셨는데요. 이게 지난번 쓰신 환율 전쟁 이후 12년 만에 쓰신 책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파국이 연상될 정도로 현재 우리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물론 다른 분들은 또 다르게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경제 병략을 좀 오래 연구하면서 그 병략적 관점에서는 경제가 올해 최악이 될 수도 있다. 대공황에 번갈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하다고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발간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이제 그 경제는 크게 그 실물 부문하고 통화 부문으로 나뉘는데 실물 부문은 다른 경제 전문가들이 보듯이 호전될 변수들이 꽤 있어요. 코로나 사태가 완화되고 점점 진정되는 것, 그리고 주요 자원 가격들, 특히 이제 석유 가격이나 그 가스 가격이 떨어지는 것 등은 이제 긍정적이죠. 그래서 실물 부문에서는 경기를 호전시킬 변수들이 있는데 통화 부문은 낙관적이지 않아요. 오히려 비관적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제가 판단했을 때는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을 이미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이 고금리 정책, 강달러 정책을 펼치면서 네. 다른 나라들의 자금을 끌어들이고 있거든요. 미국에 투자하면 환차익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 달러가 강세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지금 심각한 신용 경색으로 빠져들고 있고, 이제 그렇게 되면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을 하면서 화폐 부분에서 실물 부문으로 그 전염되는 그 효과가 있을 거다. 그래서 실물 경제도 머지않아 심각하게 추락할 수도 있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한국도 원달러 한 1,430원 뭐 이 정도까지 갔다가 지금 다 1,300원 뭐 이 전후로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자리 잡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거든요. 우리 환율이 한때 1,430원까지 올라갔잖아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 여러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은 환율이 그렇게까지 상승할 이유가 없었어요. 2021년도에는 우리 경상수지가 848억 달러였었거든요. 그리고 지난해 상반기에도 224억 달러 경상수지 흑자를 냈어요. 이 얘기는 그만큼의 외환이 국내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외환이 그렇게 추가적으로 공급이 되면 환율은 떨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이제 정부가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 경기가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외환시장에 개입했죠. 환율을 이제 조금씩 끌어올렸는데 근데 정부가 오판한 게 있어요. 뭐냐면 환율이 상승하니까 2달, 석 달 후에 외환을 사야 할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이제 큰 손해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리 환율을 사는 거죠.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미래의 수요가 현재로 넘어오면서 현재 수요가 합해지면서 수요가 배가 되니까 환율이 폭등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정책 당국이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랐었어요. 그래서 우리 외환보유고를 일부 활용해서 그걸 제어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제어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1,400대를 훨씬 뛰어넘는 그런 일이 벌어졌었죠. 네. 그리고 환율이 왜 이렇게 폭등했는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구절절하게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좀 정점을 찍고 이제는 좀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좀 잡힌 거 아닐까? 이제 좀 안심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약달러로 돌아서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이제 최근에 환율이 1,000원대였었을 때도 있었고 1,100원대였었을 때도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1,240원대, 1,230원대, 1,240원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게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을 해요.
그러면 과거에 투자했던 사람도 환차손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특히 국제금융자본이 국내에 들어와서 그만큼 환차손이 생겼단 말이에요. 무려 20% 가까이 환차손이 생겼기 때문에 그 사람들 판단은 그런 거예요. 환차손 생겼다. 자금 빼자. 거기에다가 미국이 이제 고금리 정책을 펼치니까 미국에 저축하는 게 이익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저축들이 미국으로 빠져나간 거죠. 그리고 국내에 투자했던 자금들이 강달러 정책으로 미국에 투자하면 환차익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자본들이 미국으로 빠져나간 거죠. 그래서 국내 신용 경색이 생기고 그 바람에 경기가 기대했던 것만큼 상승을 못했죠.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건 아직도 진행형이지 완료된 게 아니다. 환율이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래요. 환율이 지금보다 100원 이상 떨어져야 그때 비로소 환차익, 환차손 이 판단이 중립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야 해외로 나가지 않아요. 1,100원대까지 가야. 네. 좀 더 떨어지면 국내에 투자한 게 환차익이 생기거든요. 일부 외국인들은 지금 국내 주식에도 투자하고 그러잖아요. 자, 시작을 했는데 시장의 힘이 이 정부의 힘보다 더 강하다. 그래서 우리 환율은 더 떨어질 것이라고 믿고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그걸 좀 가속시킬 필요가 있어요. 지금 국내 시장이 신용 수축 상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뭘로 알 수가 있냐면 지난해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가 터졌잖아요. 네네. 이 금액 2천억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본원통화의 0.07% 그리고 광의 유동성에는 0.003%에 불과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업계는 전반적으로 유동성 부족에 시달렸고 다른 산업도 전반적으로 그랬었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때 이미 신용 수축 상태가 생겼고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을 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소화기능이 아무리 재기능을 하더라도 혈관계가 제 역할을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네. 그리고 혈관계가 제 역할을 못하면 중병에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저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에 IMF 금융위기 이때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까지 할 정도로 그때 우리가 최악이 IMF 금융위기라고 자꾸 생각을 하니까 그때보다도 더 위험한 상황이 어떤 것들 때문이라고 보시나요? 당연히 당시에 이제 1998년도 외환위기에 대해서 단군 일의 최대 난리, 그래서 환란이라고 그렇죠. 불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자꾸 연상되니까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1998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먼저 알아야 앞으로 우리 경제가 어떻게 전개될지를 알 수가 있어요. 네. 근데 1997년도 1월 달에 한보 사태가 터졌잖아요. 네, 그랬죠. 한보 사태가 금융기관에 안긴 부실채권이 6조 원이에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화폐 발행액에 대한 총 유동성의 신용 승수가 약 30배예요. 그러니까 180조 원이 사라지는 그 압력으로 경제에 작용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국내의 금융기관들이 전반적으로 신용 수축 상태에 들어갔어요. 유동성 위기에 빠진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30대 재벌 중에서 13개가 도산하는 일이 벌어지고 그 포함해서 3만 개 기업들이 도산했었고 정규직 노동자 130만 명이 해고당하고 자영업자 수십만이 영업을 접어야 했었고 노숙자가 길거리를 지배했었고 그런 일이 벌어졌었잖아요. 네. 그런 현상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경제는 실물 부문과 통화 부문이 있다. 실물 부문도 중요하지만 통화 부문은 워낙 급성 질환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 통화 부문도 유심히 살필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렇다면 한국은행에서 요새 금리 인상도 미국보다 우리가 금리 차가 좀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러저러한 식으로 통화 정책을 통해서 뭔가 시장을 안정화시키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부족하다고 보시나요? 지금 이제 사실은 협력 공조 체제가 굳혀져 있으면 사실은 금리를 낮춰야 됩니다. 네. 그러나 미국이 일방적으로 고금리 정책, 강달러 정책을 펼치고 있거든요. 이거는 전형적으로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이에요. 네. 다른 나라들 자금을 끌어들여서 우리 경제나 보전하자 이런 정책인데 저는 그것부터가 잘못됐다고 보는데 그걸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 금리가 미국보다 1%는 높아야 돼요. 더 오히려. 예.
물론 지금 그 고금리 때문에 연끌족 등등 고통받는 사람들 많은 거 압니다. 네, 가계부채 그러나 문제. 예, 그러나 그것보다 심각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미국보다 1%는 높아야 돼요. 왜냐하면 미국은 투자가 안정적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미국보다 더 많은 이익을 줘야 그 우리 국내에서 빠져나갔던 국제 자본들이 국내로 들어와요. 그래야 되고, 두 번째는 지금 환율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원 정도 이상 떨어져 줘야, 그 환율이 떨어지면 이제 국제 금융자본이 국내에 들어오면 환차익이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되돌아오게 돼서 지금 현재와 같은 신용 경색 상황이 풀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어쨌든 지금 현실적으로 여기서 금리는 더 못 올리는 걸로 지금 가계부채 문제 터질까봐 이게 이제 결정이 났는데, 이 얘기는 결국 우리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 임시봉책으로 위험성을 계속 안고 가는 것이다. 네, 맞습니다. 언제든 터질 수 있는.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그러면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가 해결책을 사용 못하고 있는 걸로 이제 정리를 하고요. 실물 경제와 관련해서 좀 경기 침체에 대한 경고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거는 상대적으로 좀 위험도가 낮은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예, 실물 부분에서는 약해요. 그 경기를 하강시킬 그 힘이 다른 때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해요. 왜냐하면 코로나 사태로 그 세계 경제가 지금 벌써 3년째잖아요. 네. 3년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진정돼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자원 가격도 지금 석유 가격이나 천연가스 가격은 고공행진하다 지금 안정화 추세에 네.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긍정적인데 지금 통화금융이 대단히 비관적이다. 그러면 그 말씀은 지금 우리가 안정화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마음을 놓고 있는데 이게 다시 튈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환율도 그렇고. 그럼요. 원래 그 혈관계 질환은 어느 날 갑자기 터지잖아요. 본인이 못 느끼고 있는 사이에 터지니까 위험한 거잖아요. 네. 이게 그 금융 위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세계의 모든 경제 위기는 역사상 단 하나의 외에도 없이 금융 위기를 경유를 해요. 이 금융 위기가 실물 경제를 추락시키는 그 근본 원인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대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통화는 신용 창조에 의해서 신용 승수만큼 늘어나기도 하지만 신용 파괴에 의해서 통화량이 그만큼 줄어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 혈액이 예를 들어 10%만 빠져나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잖아요. 잘못하면 죽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통화 부분에서는 이 통화 신용 수축 현상이 벌어지면은 그러면 바로 금융위기로 가거든요. 그래서 금융위기가 가장 위험한 경제 질병인과 동시에 경제를 파국으로 이끄는 가장 일반적인 질병이에요. 네. 근데 지금 우리가 그 유동성이 코로나 이후에 이제 확 불어난 거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한국도 그렇습니다만. 이게 좀 비정상인 것들이 약간 이제 지금 긴축을 통해서 조금 회수가 됐지 또 많이 된 건 아니니까 그런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많이 풀려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줄어든 건 아니다. 아직도 유동성은 넘친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이게 통화 금융 부문에서는 용어가 몇 가지가 있어요. 네. 그 중에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통화가 있고 통화량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협의 통화, 광의 통화 이런 용어를 쓰는데 그거는 이제 그 현존하는 그 양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경제에 30조 원의 번호 통화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통화량은 그 속도에 비례해요. 네. 1년에 이 통화가 몇 번 순환하냐. 예를 들어 100이 한 번 유통을 하게 되면 100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근데 3회전을 한다 그러면 이게 300의 통화량이 이제 유통된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일반적으로는 통화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유통 속도를 외면하고 있죠. 근데 이게 통화량을 이렇게 측정하는 것은 사실상 그 수학적으로는 지금 현재로는 불가능해요. 네. 통화 유통 속도는 나중에 계산해서 이제 계산해 봤더니 통화 유통 속도가 1점 몇 배였더라, 2점 몇 배였더라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그 계산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자꾸 예면하는 경향인데 이
그 유통 속도는 결정적이잖아요. 통화량을 늘리고 줄이는데 그걸 이제 예민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뭐 미국서부터 지금 가장 큰 화두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심각성 그리고 그걸 잡기 위한 이제 금리 인상, 긴축 이거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 미국이 사실은 고금리 강달러 정책을 펼치는 것은 물가 불안 때문이 아니에요. 물가 불안이 만약에 저금리 때문이라 그러면 그게 맞아요. 근데 저금리 때문이 아니잖아요. 원래 치료라는 것은 근본 원인에 처방을 해야 완치가 되잖아요. 그렇죠. 미국이 그걸 모를 리가 없다고 저는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강달러 정책을 펼치는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걸 말하게 되는 즉시 피해를 아주 심각하게 받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국은 2020년도에 경상수지 적자가 6천억 달러 넘었어요. 네. 2021년도에는 이게 8천억 달러 넘었어요. 작년에는 더 증가했을 거예요. 이 8천억 달러 넘었다는 얘기는 경상수지 적자가 GDP의 3.6%라는 얘기거든요. 네. 이거 상당히 큰 규모예요. 이게 그만큼 세계 경제에 달러가 추가로 공급됐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달러가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네.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순간에 미국에 투자됐던 국제금융자본들은 환차손을 입어요. 그래서 미국에 투자됐던 자본들이 해외로 미국 밖으로 빠져나갈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국은 고금리 정책을 펼쳐서 강달러가 나타나게 했고 그렇게 해서 오히려 다른 나라에 있는 국제금융 자본들을 미국으로 끌어들였어요. 그래서 미국은 상대적으로 금융시장이든 실물경제든 상대적으로 호조입니다. 고용사정도 좋고요. 네. 근데 이거는 전형적인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지금 레바논, 스리랑카 뭐 그런 지금 외환위기 위험성이 높은 나라들이 지금 뭐 20개국이니 30개국이니 그런데 저는 제가 조사한 바로는 50개국이 넘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미국이 외환을 다 끌어들인 거죠. 그래서 미국 외의 나라는 이미 신용 수축이 시작이 됐고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을 했다. 그래서 지금 세계 경제가 금융위기에 빠져드는 직전 단계에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의 금융위기가 있었다가 아니라 이제 올 것이다로 보시는 거군요. 아니요. 지금 이제 물 밑에서 지금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못 알아보고 있을 따름이에요. 근데 그 신용 파괴 원리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신용 파괴 원리라는 게 정확하게 뭘 가리키시는 겁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이 네. 예를 들어서 1조 원을 시중 경제에 풀잖아요. 네. 그러면 그 시중 경제에 풀린 돈이 예금이나 투자 등등으로 해서 금융기관에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금융기관은 그 예금한 사람 투자자들한테 증서를 주고 다시 이제 그 돈을 재투자를 하잖아요. 시중 네. 경제에. 그게 이제 무한 반복되는 거죠. 예, 그래서 한국은행이 발행한 화폐 발행액에 비해서 작게는 수배, 많게는 수백 배 지금 우리 화폐 발행액에 대한 총 유동성 신용 승수는 약 한 50배가 좀 넘을 거예요. 예, 그만큼 이제 그 신용이 팽창되는 거죠. 네. 근데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한보 사태 같은 일이 벌어지면 부실채권이 금융기관에 똑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은행들은 어쩔 수 없이 자기 자본 확충해야 되잖아요. 손실 충당금 또 쌓아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추가적인 대출 또 추가적인 투자 이걸 못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일반 기업들, 이제 다른 금융기관들도 마찬가지로 기업들은 이제 신용 경색에 빠지는 거죠. 유동성이 부족해서 어떤 경제 활동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져요. 이걸 이제 신용 파괴 원리의 작동이라고 그러거든요.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을 하게 되면 신용 승수배만큼 통화량이 줄어드는 압력으로 작용해요. 네. 제가 압력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런 것들을 꼭 압력으로 작용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그걸 포착을 못 해요. 네. 근데 그게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런 압력이 지금 상당히 가해져 있고 그것이 위기로 가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지만 우리는 체감을 못한다. 네. 그러나 지금 그러한 위기는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이 위기를 그렇다면 다시 해결한다는 거는 승수로, 그러니까 돈을 더 풀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게 이제 이게 국제적인 공조 체제가 굳어져 있으면 안 돼요. 그게 굳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런 아주 성공적인 사례가 있어요. 2008년 9월 14일 날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하잖아요. 네. 그 리먼 브러더스는 미국의 4대 투자은행 중 하나라 엄청나게 큰 대규모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그 투자은행이었었는데 이게 파산하면서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을 시작한 거예요. 미국이 깜짝 놀라서 G20 정상들 그리고 재무장관 또 중앙은행 총재들을 이제 불러요. 그래서 이제 합동으로 미국이 모범을 보일 테니까 여러분도 따라서 해달라. 그렇게 하면서 미국은 본원 통화를 2008년 말에 2배를 증가시킵니다. 본원도 2배요, 무려. 2배. 그리고 금리도 극단적으로 낮춰요. 이게 나중에 이제 0%대까지 떨어지는데 그렇죠. 낮춥니다. 이렇게 모범을 보이니까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2008년도 금융위기가 굉장히 심각했었는데 이걸 큰 타격 없이 넘어가요. 우리나라도 마이너스 성장을 할 걸로 저는 봤었는데 0.8% 성장으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거기 머물러요. 네. 이제 그렇게 했던 게 본원 통화를 증가시키고 금리를 낮췄던 이제 정책 때문인데 지금은 그런 정책을 펼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미국이 본보기를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미국이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을 펼치는 바람에 다른 나라를 또 역작용으로 거기에 대해서 반대되는 정책을 펼치게 되면 세계 경제는 더 어려운 지경으로 가지 않을까 지금 저는 그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럴 여력, 우리가 체력이 안 된다. 코로나 때 이미 또 많이 풀어놨기 때문에. 맞습니다. 지금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 이게 이제 가장 큰 위기.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미국도 물론 같은 입장이지만 그렇게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더 그걸 가속화시킨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위기의 근본으로 보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대의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2008년도에도 중국이 어마어마한 시설 투자, 세계의 어떤 공장 역할을 해주면서 고객 역할을 해주면서 경기가 살아나고 전 세계 경제가 우리도 말씀하신 대로 좀 빠르게 일어났던 게 이제 거기에서 이유가 있다 이런 평가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미국 긴축하고 금리 인상하고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하면서 유동성을 풀고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말씀하신 어떤 세계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혹은 방지하는 역할을 하지는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금융 위기는 이제 주식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 중 하나가 무너지면서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을 하거든요. 네. 두 개가 같이 무너지면 더 큰 이제 금융 위기가 오는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 이미 2019년에 무너졌어요. 에버그란데 헝다그룹. 네, 헝다그룹. 이미 거기는 이제 파산 상태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정도로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다만 중국 경제는 통제 경제예요. 정부가 강력하게 통제하는 경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거는 이제 비유하자면 이제 홍수가 났어도 댐을 크게 지어놓으면 그 물을 가둘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홍수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데 지금 중국 경제는 그 가두는 시스템이 지금 그 댐이 물이 넘치고 있어요. 물이 넘치면 댐이 붕괴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렇게 흘러나가게 하는 건 상관없는데 댐을 넘치면 무너져요. 막고 있는데 막고 있는 게 위태위태해 보인다. 네. 그래서 그 댐이 무너지면 더 큰 타격이 오거든요. 그래서 중국 경제는 지금 어떻게 손 써볼 방법이 없을 정도로 위험한 지경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도 초미의 관심사고 그리고 미국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가느냐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이 부메랑이 돼서 미국 경제에 타격을 입힐 텐데 그게 언제 오느냐. 제가 봤을 때는 미국 경제도 하반기부터는 경기가 항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일각에서는 중국의 부동산 위기 혹은 뭐 여러 가지 실업률이라든가 뭐 인구 감소라든가 이유를 대면서 이제 성장이 꺾였다. 이제 위기가 올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쪽도 있지만 IMF라든가 세계은행이라든가 뭐 월가의 유수한 IB 은행들 같은 경우는 뭐 연간 성장률 4.7% 잡고 이대로 가면은
2025년, 28년에는 30년에는 미국 GDP를 추월할 것이다. 막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또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이렇게 다들 좋게 보는데 어렵게 보실까? 이 서구의 경제 전문가들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서구 사회는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통화는 실물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그런 고정관념이 지배하고 있어요. 옛날에 비해서 많이 완화됐지만 지금도 여전히 위세를 떨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통화 부분을 외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금융위기를 쉽게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통화는 경제 성장에도 필수적이지만 이게 수축되면 경기 후퇴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걸 못 보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제 우리 동양에는 우리 경제에서도 응용하기 좋은 격언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 하나가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과유불급이 있잖아요. 네. 지나치면 부족함만 못하다. 이것도 지금 제가 또 이게 일본 경제까지 말씀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경상수지 흑자가 과다해지면 이거는 적자보다 훨씬 위험해요. 아, 그래요? 네. 경상수지 적자는 급성 질환을 일으킵니다. 외환위기라는 외환보이고 고갈이라는 급성 질환을 일으키는데 그거는 IMF가 달러를 공급해주면 금방 풀려요. 이게 제법 빠른 시간에 이게 경제 정책만 실패하지 않으면 빠른 시간에 극복해내는데 만성 질환은 사람도 그렇지만 경제도 이게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폐해가 엄청나게 누적이 돼요. 경상수지 흑자도 그렇습니다. 잘 안 났죠, 만성은. 지금 일본 경제가 지금 30년 이상 저성장을 하는데 0%예요. 그 연평균 성장률이. 네. 그렇게 어려운 지경에 빠졌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했어요. 그 중에서 아마 가장 그래도 진실에 가깝게 분석했다고 하는 그런 책이 그 마이클 포터가 일본의 경제학자 두 사람과 함께 쓴 그 Can Japan Compete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경쟁할 수 있냐 다시 뭐 이런 그 책인데 이 책에도 다양한 분석을 해놨어요. 근데 거기서 외면하는 게 경상수지 흑자예요. 왜냐하면 경상수지 흑자가 쌓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시장에 풀리면은 일본 엔화 환율을 하락시키는 압력으로 작용을 하잖아요. 그럼 유동성이 커지니까. 예. 그럼 일본 정부는 어떻게 해야 돼? 외환을 사들여야 돼. 통화를 발행해서 사들여야 되는데 이게 한계가 있잖아요. 한없이 사들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경상수지 흑자를 해외 투자라는 미명하에 해외로 유출시키는 정책을 펼칩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일본 기업과 국민들이 피땀 흘려서 수출로 애써 벌어들인 소득을 즉각 해외로 유출시킨다는 걸 의미해요. 그럼 국내 수요는 당연히 정체될 수밖에 아니 오히려 감소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일본 경제가 그렇게 초장기 경기 부진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중국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제 경상수지 흑자는 경상수지 흑자가 시작된 지 10년에서 15년까지는 오히려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를 해요. 네. 왜냐하면 경상수지라는 것은 통화의 역할을 합니다. 네. 통화의 역할을 하는데 이게 지금 운동에너지를 갖춘 통화가 지금 경제에 유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가 불안을 안 일으켜요. 네. 경제를 활성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경제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중국 경제가 경상수지 흑자분을 해외 투자로 유출해야 돼요. 그게 지금 그 중국은 그걸 멋지게 포장을 해놨어요. 1대1로. 그렇게 해서 지금 제3세계에다가 투자를 계속하면서 이 경상수지 흑자분을 해외로 유출시키는데 그게 뭘 의미하겠어요? 에? 그러니까 수출로 애써 벌어들인 소득을 해외로 유출시키니까 국내 수요는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중국 경제가 이 2000년대에 들어와서 줄기차게 특히 2010년대 이후로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 여러 얘기들 해요. 예를 들어서 출산율이 감소했고 고령자가 늘어나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건 틀렸어요. 반대 사례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일랜드는 198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인구가 740만 50만이었던 게 370만까지 떨어져요. 네. 근데 그 뒤로 아일랜드는 고속 성장을 하거든요. 2000년대에는
그 연평균 성장률이 9.3%가 그랬을 거예요. 네. 그런 고속 성장을 해요. 그 노동력하고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중국 경제가 고령화 때문에 저렇게 어려워진다, 인구 감소 때문에 어려워진다는 얘기는 설득력이 없어요. 그런 반대 사례가 있으니까. 따라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경상수 흑자예요. 지금 우리가 일본도 뭐 3조 달러의 어떤 외화 자산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게 일본의 경쟁력이고 그게 정말 일본이 해외 투자를 늘린 것이 신의 한 수였다라고 긍정적으로 보는데 그게 아니었나 보네요. 이제 물론 이제 그 사례는 다음에 말씀드리고, 물론 일본이 이 경상수 흑자분을 해외 투자를 해서 이익이 크게 나면 상관없어요. 근데 만약에 손실이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비유해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빌딩을 하나 샀어요. 그랬더니 네. 임대료 소득이 생겼어요. 근데 부자 되잖아요. 만약에 그 건물을 유지하는데 또 보수하는데 비용이 수익보다 더 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나는 거지 돼요. 그 빌딩 팔아야 돼요. 근데 일본은 그 팔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이 현상이 1990년대에 일본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났어요. 그 일본이 그 인수했던 록펠러 빌딩, 콜롬비아 영화사 등등 그리고 세계적인 명화들 그 다 매입했다가 되팔았는데 이 반토막이 다 났잖아요, 그 가치가. 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요. 그 투자는 주로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이게 이루어지는데 금융기관들이 부실화돼요. 네. 그러니까 일본이 한때 세계 20대 금융기관 중에서 10개가 넘었어요. 그리고 1등부터 2등 빼놓고 6등까지인가가 아마 일본 그 금융기관이었을 거예요. 노무라 같은 경우는 항상 1등이었고. 그런데 지금은 20등 안에 일본 금융기관이 하나도 없어요. 노무라만 20등 최바닥에 하나 남아있어요. 그리고 금융기관들이 그렇게 부실이 되게 되면 금융위기가 반드시 와요. 아, 그렇군요. 뭐 혈관계가 제대로 작동을 못하니까 일본 경제가 그래서 그 타격을 입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에 투자했다 하면 그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버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손실을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국내에서 그게 계속 돌았다고 하면은 그것이 여러 가지 재화를 다시 재생산하고 하면서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뭔가 여기 활력이 경제 펀더멘탈이 좋아지지만 이런 거 없이 그냥 돈 장사를 한 거니까 그 데미지만 그대로 받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군요. 이게 영국이 태양의 지진 제국이었잖아요. 식민지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뿐만 아니라 영국 경제 자체가 산업혁명을 통해서 다른 나라에 감히 경쟁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그 생산력을 갖추고 있었어요. 근데 그 영국이 무너지는 과정이 딱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의 그 경쟁력, 생산력이 커지니까 경상수지 흑자가 엄청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이 막 축적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외 투자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해외 투자했는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당시에 미국은 후진국이었는데 종종 금융위기가 생겨요. 뭐 등등 해외 투자한 게 소득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직접 들어왔다가 바로 빠져나가요. 또 재투자로 나간다. 영국 경제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한번 터지잖아요. 해외 투자했던 게 그냥 폭삭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출로 애써 벌어져서 축적한 자산이 그냥 한순간에 날아가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일본의 딜레마가 바로 거기 있겠네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에 뭐 그 구로다 총재 4월달에 연임 이제 바뀌면서 일본은행 그러면서 이제 그 YCC 이게 이제 그 사실상의 금리 인상 폭을 넓혀놓는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환율이 크게 변동하지 않을까? 그로 인해서 해외에 투자한 자산들의 그 철수가 있지 않을까? 그것이 또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던데요. 그러니까 일본이 저금리 정책을 펼치고 엔저 정책을 펼치니까 당연히 환초선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국제 금융 자본이 일본에 들어가질 않아요. 오히려 일본 자본이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도 경상수지는 흑자예요. 30년 동안 저성장을 하는 그 일본 경제가 기업들의 경쟁력은 그만큼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이란 말이에요. 흑자니까. 네. 근데도 불구하고 일본 경제가 지금 초장기 저성장, 0% 성장을 하는 이유는 일본 경제 정책이 잘못된 거예요. 이게 참 이제 경제학의 문제점인데 환율이
상승을 하면 수출이 는다. 네. 이건 현실은 부정이 돼요. 환율이 오르잖아요. 수출은 반드시 줄어요. 국제시도 악화돼요. 왜냐면요. 환율이 오르잖아요. 네. 그러면 해외 바이어가 야 니들 환율 올렸잖아. 어? 그러니 이 수출 가격 좀 깎아줘. 그럼 다 응해요. 오히려 수출이 줄는 거죠. 네. 달러 베이스니까 더더욱 줄어드는 거죠. 설령 그런 일이 없더라도 풀 코스트 원리라는 게 있잖아요. 기업들은 총 비용의 적정 이윤을 합해서 이걸로 가격을 결정한다는 이제 그 영국의 유명한 호라고 히치의 논문이 그걸 증명을 했는데 영국의 유명한 그러니까 제법 잘 알려진 기업들을 실증 검증해서 이 풀코스트 원리를 내세웠는데 경제학에서는 이거 지금 안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 반면에 환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수출은 늘어요. 그거 왜 그러겠어요? 예를 들어서 환율이 1,500원인데 1,000원으로 떨어졌다고 쳐요. 1,500원 아니지만 1,000원으로 떨어져요. 그러면 수출기업 100달러짜리 하던 사람은 15만 원 벌다 갑자기 10만 원 벌어요. 네. 이게 수출기업 어떻게 되겠어요? 어려워졌어요. 망합니다. 네. 망합니다. 근데 기업은 망하기 때문에 강해요. 기업은 망하지 않기 위해서 뭘 하겠어요? 뭐 여러 가지 생산 절감. 그렇죠. 수출 제품을 그 아이템을 100달러짜리 수출하던 사람들은 150달러짜리 내지 200달러짜리를 개발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기업은 망해요. 그러니까 기업들의 그런 거의 모든 걸 다 바쳐서 그런데 쏟는 노력들, 피땀 어린 노력들이 결국은 기업의 국제 경쟁력, 성장력을 키워주고 그 덕에 국가 경제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우리 사례가 있어요. 2001년 말에 우리 환율이 1,326원이었습니다. 네. 이게 2007년 10월 달에는 899원까지 떨어졌어요. 우리 화폐 가치로는 약 한 45%가 그 환율이 올라간 거예요. 우리 원화 가치가. 근데 희한하게도 그 사이에 우리 수출은 2.7배가 증가해요. 연평균 증가율은 17%예요. 과거에 보기 어려웠던 수출 증가율이고 그걸 우리 경제사를 통틀어서 수출 증가율이 10%가 넘으면 성장률은 8%를 다 넘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게 안 됐어요. 그 이유는 제가 이제 다른 기회에 있을 때 말씀드리겠지만 어떻든 간에 기업은 망하기 때문에 강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존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가운데서 이제 경쟁력이 생기는 건데 일본의 경우처럼 그냥 아이고 돈 빌려주고 이잣돈 가지고 먹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경쟁력이 확 낮아지면서 그럼요. 여기에서 힘들어지면 그냥 바로 같이 쓰러질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 구조. 이게 된다. 그렇다면 지금 그 우리 한국 같은 경우도 이제 경상수지 적자 이 흑자를 갖다가 이제 해외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붐이 몇 년 전서부터 크게 일어났었잖아요. 국민연금을 정부가 유도를 했죠. 네, 국민연금을 필두로 해가지고 지금 많은 해외 자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그럼 이거는 부정적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대단히 부정적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98년 이후로 지금까지 경상수지 흑자 누적이 1조 달러가 넘어요. 네. 1조 달러가 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외환보이고 가용 외환보이고 그리고 기타 금융자산 그리고 이제 직접 투자한 거, 네. 현대차, 뭐 삼성이 직접 투자 이거 합하면은 약 한 7,800억 달러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뭐 대충 계산해 보니까 그러면 1,000억 달러 이상이 사라진 거예요. 그게 왜 사라졌겠어요? 투자 실패? 투자 실패에다가 외환시장에서 녹아서 사라지는 거예요. 환차손이 생겼어요. 예. 그 두 개 때문에 그런 건데 국민들이 피땀 흘려서 벌어온 외환 1,000억 달러 이상이 사라졌으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그렇다면 그런 논리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를 막 늘릴 수밖에 없는 이유로 국내에만 투자하게 되면 나중에 어차피 그거 팔아가지고 되돌려줘야 되는데 이 좁은 시장에서 이게 과연 되겠느냐 그게. 그러니까 해외로 나가서 자꾸 투자 자산을 늘려야 된다 이런 논리. 지금 사실 이런 이제 우리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게 있잖아요. 네. 우리 주식시장은 지나치게 과소평가돼 있어요. 만약 삼성전자가 미국에 있었어 봐요. 지금 얼마 하겠어요? 6만 원대 있겠냐고요.
40만 원, 50만 원대가도 부족해요. 그렇죠. 네. 지금 우리 주식시장은 만 넘어가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2,400을 기대하고 있잖아요.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물론 지금 당장은 우리 주식시장도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어요. 국내에 신용 수축, 그러니까 그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투자 자금들이 추가로 유입이 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기는 하지만 만약에 수출로 애써 벌어들인 소득이 국내에서 이게 제 역할을 했더라면 저는 지금 우리 주가 지수는 만을 넘어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해요. 제발 좀 이게 경제학이 무능하기 때문인데 그 사람들 무능하다는 소리 안 해요. 경제 전문가들 또 정책 당국이 무능하다는 얘기하는 굉장히 유능하거든요. 제가 만나본 사람들은 야, 어떻게 저렇게 유능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자꾸 했었는데 그래도 경제학이 그 사람들 잘못 가르쳐놓은 거예요. 경제학이 너무 무능해요. 예를 들어서 가격 이론 있잖아요. 네. 가격 이론은 전제 조건 몇 가지가 있잖아요. 완전 경쟁, 그리고 완벽한 정보, 그리고 신속한 균형, 이런 조건들이 있잖아요. 이 시장의 가장 근접한 시장이 어디예요? 주식시장이에요. 근데 주식시장에서 가격 이론으로 투자하겠다? 그거를 완전히 미친놈이거나 아직 아마추어라 그래요. 가격 이론은 그렇게 무능하다고요. 그런 무능한 경제학에 너무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게 제 판단.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당연시하고 있는 그러한 이론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뭔가 변화를 하지 않고 그냥 당연히 그냥 잘못된 길로 자연스럽게 가고 있다. 사실 지금 미국 경제가 세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하게 지금 좋잖아요. 네. 다우지수도 지금 전고점 14,000인데 지금 뭐 36,000까지 갔다 약간 떨어져 있는데 버티고 있잖아요. 33,000대에서.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미국이 경제 정책을 잘 펼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들은 경제학 이론에 매여 있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재무장관 있죠. 네. 경제학자가 재무장관 한 사례가 없어요. 하긴 증권사 출신들이 예, 금융기관 쪽, 증권사, 금융기관 혹은 대기업 CEO들이 와요. 그리고 중앙은행 총재를, 그러니까 FRB 의장을 경제학자가 한 게 버냉키가 거의 유일할걸요? 네. 제가 확인해 봐야겠지만 저는 유일한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경제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에 전부 다 현장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제가 그 얘기를 해요. 경제학자들 얘기 듣지 마라. 그 사람들 이론에 매였는데 현장을 그렇게 잘 알겠냐. 대신 현장에서 경험을 축적한 경제학자들 얘기는 반드시 들어라. 그럼 제가 김영익 박사 이야기를 가끔 해요. 이 사람은 금융계에서 이제 잔뼈가 굵은 분이잖아요. 굉장히 정확해 보는 게. 조금 이르게 예측하는 게 문제긴 하지만. 아니 그 뒤에만 말씀 안 하셨으면 아주 좋은. 네, 조금 빠르시다. 네. 아니, 이르게 예측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반드시. 그 점쟁이죠. 아니, 점쟁이도 못 맞추죠. 반드시 주목을 해야 할 건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른 예측이 빨리 실현이 안 되면 경각심이 낮아져요. 정책 당국, 기업, 투자자 경각심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대응을 못 해요. 네. 난 그 사람들 예측하는 거 보면 야, 대단하다고 감탄을 여러 번 했어요. 근데 거기에 대응하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절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진짜 높이 평가해야 돼요. 누구보다 빨리 예측을 하는데 얼마나 그걸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재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 더 이렇게 힘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말씀하신 대로 중국에서의 문제, 그 다음에 일본, 이런 쪽이라고 봐야 되는 거군요. 그럼요. 그 다음에 예. 말씀하신 대로 그 한국도 우리 국내에 많은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현상, 이것도 역시 우리의 어떤 금융위기를 가속화시키는. 제가 할 얘기가 없을 정도로 정확하게 말씀하시니까 맞습니다. 딱 정확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바로 예, 그렇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경제 위기에 대해서 경고를 하시는데 이게 다 이유가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저는 한 말이 없습니다. 워낙 정확하게 말씀하시니까.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위기에 대한 어떤 이 경각심을 가지고 이제 조심을 해야 되잖아요. 예방을 해야 되고 파국은 막아야 되니까
이 정말 경제 위기가 또 터지면 IMF 때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고 뭐 스스로 생명 끊은 분들도 워낙 많으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말씀하신 대로 보니까 미국이 원래 금융으로 먹고 사는 나라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미국이 하고 있는 정책을 보면 리쇼어링 해가지고 미국에다 자꾸 공장을 짓게 만드는 정책들, 자기네 것만이 아니라 외국 기업들도 막 IRA 법안이니 뭐니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해결책인 건가? 미국이 결국 금융으로 먹고 살던 나라가 찾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국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런 정책들은 베거마이 네이버 폴리스잖아요.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이잖아요.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정책이잖아요. 네. 근데 미국은 대공황이 그것 때문에 장기화되고 심화됐었거든요. 아, 그래요? 특히 홀리스무트 관세법이라는 게 있어요. 미국 국내 산업을 보호하자. 또 고용을 보호하자. 그래서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높였어요. 그 다른 나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 똑같은 정책을 펼쳐요. 그래서 국제 교역이 10%대까지 떨어진다니까요. 90% 가까이가 사라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국제 교역이라는 것은 경제학 이론이 밝힌 바처럼 비교 우위의 효과가 있어요. 생산성을 그만큼 넓게 키워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역으로 작동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산성이 추락하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대공황이 이제 몇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가장 결정적이게는 이게 비교의가 역으로 작동했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그걸 작동시킨 게 홀리스무트 관세법이에요. 이번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의 강달러 정책 그리고 IRA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안 불러요. 뭐라고 부르세요? 이건 착시법이야. 그러니까 이게 전기 자동차법, 반도체법 이렇게 불러야 돼요. 전기 자동차 우리만 해먹겠다. 반도체 우리만 해먹겠다. 이런 정책이에요. 니들은 하지 마라. 네. 니들은 다 죽이겠다. 이런 정책인데 이 파급 효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역작용이 생기면 미국 경제는 치명상 입어요. 지금 제가 우려하는 게 그거예요. 세계 경제가 지금 제발 좀 이 금융위기를 좀 슬기롭게 또 무난하게 극복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하고 있으면서도 미국이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을 유지하는 한은 이 금융위기는 쉽게 극복되지 못할 거다. 과거에 보지 못했던 경제 파국이 닥칠 것이다. 지금 폭주하는 열차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쨌건 미국은 현재 경기 침체에 대해서 계속 얘기 나왔지만 어쨌든 계속 GDP는 성장하고 그래서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잖아요. 어쨌든 자기네도 자기네 나라 해외에 나가 있던 기업들 불러들이고 다른 나라도 거기다 투자하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좋아지는데 왜 파국이 올까에 대해서 의문 가지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미국 경제의 온전치 못해요.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이 결국은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심화시킬 거고 그렇게 되면 미국은 그 영향으로 경기가 하강을 할 거다. 다른 나라가 어려워지면서 같이 어려워질 것이다. 지금은 좋았지만. 그뿐만이 아니에요. 미국의 강달러 정책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경상수지 적자가 더 커질 거 아니에요. 네. 그 어느 한순간에 달러가 폭락하는 수가 생겨요. 그 잘못하면 이제 환차손 때문에 더 폭락할 텐데 잘못하면 달러가 기축통화의 이치를 잃을 수도 있어요. 미국은 그러면 도산해야 돼요. 미국은 세계 경제에 달러를 공급해서 그것도 비용 안 들고 그냥 해외 제품들을 그만큼 사오는 거잖아요. 네. 자기는 고생 않고. 그게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미국 경제는 무너집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제발 좀 미국이 지금이라도 국제 공조 협조 체제 이거 구축하는데 좀 앞장서면 어떻겠냐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수축 사회라고 해가지고 수축 사회.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갈수록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각 나라들도 각자 도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미중 패권 전쟁 이것 때문에 더 그게 가속화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아메리카 포스트, 뭐 차이나 포스트 뭐 이런 식이 되겠죠. 여기 이제 유럽도 뭐 탄소 국경세니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유럽도 뭔가 IRA 뭐 미국의
대항하는 패권을 만드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들이 안 좋은 어떤 징조들인데 이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더 걱정하는 거예요. 경제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 꼭 극우가 그 나치즘 같은 전체주의 그런 풍조가 생겨나요. 희한해요. 대공황 때 그 독일이 나치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일이 생기잖아요. 지금 미국이 그걸 조장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미국은 더 어려워져요. 미국은 지금 세계 경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네. 그렇다면 경찰답게 해야 되는데 지금 다른 나라들에서 뭐 극우적인 혹은 반동적인 또 이제 독재 체제, 뭐 전체주의 체제 이런 것들이 구축돼 가면 미국은 진짜 그거 대응하는데도 진짜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아요. 세계 경제만이 아니라 저는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정치 문제는 되도록이면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정치적으로도 세계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그것이 미국 경제를 위해서 그러니까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하고 있지만 그러한 것들, 그러니까 자유무역 끝나고 이러한 것들 결국은 크게 발목을 잡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그런 사례들이 많잖아요. 네. 이제 특히 이제 스페인이 거기도 이제 태양이 지지 않는 제국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그 스페인이 다 그 길을 갔거든요. 그 돈키호테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스페인의 그 몰락해가는 과정에 그 축약해서 보여준 소설이거든요. 그런 일이 또 미국에서도 벌어지지 않을까. 저는 미국을 위해서 걱정해 줍니다. 네. 미국이 좀 정신 좀 차려서 리더답게 국제 공조 체제로 이번 금융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요. 실제로도 그런 금융위기를 참 성공적으로 극복한 사례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기대했던 게 세계 경제가 좋아지려면 약달러 현상이 벌어져야 되지 않냐. 그 수출이 자유롭게 되고. 근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이제 미국이 또 희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는 전혀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4차 산업혁명. 그러니까 미국은 어려울 때마다 기술의 혁명에 의해서 다시 세계를 이끄는 패권을 가져오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대감, 이것이 지금 겪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 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제 저는 사실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대단히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요? 특히 4차 산업혁명의 한 파트라고 이야기되고 있는 비트코인 있잖아요. 가상화폐. 가상화폐의 대표적인 주자가 비트코인이라 자꾸 제가 비트코인이라는데 이 가상화폐라는 게 사실은 우리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고 세계 경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보는데 지금 우리 경제가 비트코인 때문에 거의 한 50조 날렸을걸요. 아, 그래요? 즉 계산이 참 어렵긴 하는데 제가 어렵게 좀 해보니까 최소 50조 날라간 것 같아요. 근데 그 비트코인 관계자들은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비트코인 장차 법정 화폐를 대체할 것이다. 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럴 영원히 없다고 제가 얘기를 해요. 그 화폐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거래 수단으로서의 기능이잖아요. 네. 거래 수단으로 자유롭게 쓰여야 화폐라고 부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가상화폐가 그럴 수 있냐는 얘기죠. 인출, 청산, 결제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가상화폐로 하려면. 그렇죠. 그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가상화폐는 이미 여러 사람이 겪었듯이 가격이 폭등했다 폭락하잖아요. 이게 만약에 법정화폐를 대체해봐요. 무슨 일이 벌어지겠는가. 모든 자의 가격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몇십 %씩 등락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화폐 역할을 하게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가상화폐를 그 도박장의 비트코인이라고 불러요. 이게 도박이 허용된 지역에서는 도박장의 코인이 유용해요. 네. 그리고 도박 산업은 번창을 하죠. 근데 도박에 참여한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돈을 잃는다. 이 도박은
마약보다도 중독성이 강해요. 네. 그래서 결국은 도박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도산하게 돼 있어요. 가상화폐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리고 저는 지금 4차 산업혁명에 속한다는 여러 가지 이 혁명들 이것들이 정보통신혁명의 하나의 일종이지 그 아류지 새로운 산업이 아니라고 봐요. 네. 그리고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려면 제2차 그러니까 영국의 그 섬유산업 중심의 산업혁명이 당시에 한 70년 정도 지속이 돼요. 1750년대부터서 1820년대까지 지속이 되는데 그 70여 년 동안에 그 영국의 산업 생산성을 거의 한 30배를 끌어올려요. 이 정도로 분리한 산업혁명이라는 이야기를 써요. 네. 그래서 그 20세기 초에 그 운하, 도로망, 그러니까 고속도로망, 철도 이런 것들이 세계 각지에 이렇게 개설되면서 또 그 자동차, 비행기, 또 전기선 등등이 이제 일반화되면서 생산성이 얼마나 많이 크게 증가했어요. 그렇죠. 그래도 그걸 산업혁명에 포함을 안 시킨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전기혁명은 또 어때요? 전기혁명은 생산 자체를 혁명적으로 변화시켰잖아요. 네, 그렇죠. 과거에는 자연력이나 뭐 혹은 그 동물의 힘을 빌어서 이렇게 그 어떤 동력을 얻었었는데 전기의 모터는 이게 어디에나 갖다 붙이면 동력 역할을 하잖아요. 과거처럼 강 주변에다 공장을 건설 필요가 없었고 도시에 할 수 있었고 전기는 또 밤을 밝혀주잖아요. 네. 이게 얼마나 생산성을 크게 올렸냐고요. 그래도 그건 전기혁명이라 그러지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안 써요. 왜냐하면 수십 배 이상의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올리지 못했다 해서 안 쓴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농업혁명이 1차 산업혁명이고 그리고 섬유 중심의 산업혁명이 2차 산업혁명이고 정보통신혁명은 이건 이제 거기에 포함이야죠. 왜냐하면 지금 엄청나게 사회를 변화시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보통신혁명이 3차 산업혁명이라고 저는 지금도 그렇게 규정하고 싶지 4차 산업혁명은 제가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네. 자, 그렇다면 올해 이제 주요 이벤트로 세계 경제의 큰 어떤 흐름을 바꿀 만한 것은 결국 연준이 금리 인상을 언제 멈출 것이냐, 언제 다시 금리 인하를 할 것이냐, 이것이 이제 다시 말씀하신 대로 이 유동성이 줄고 있는 그 신용 파괴 현상을 막는 현상이 그 언어의 그 정책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제가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국은 금리를 낮출 수가 없고 강달러 정책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경상수지 적자가 너무 커요. 그만큼의 달러가 계속 해외로 유출되고 있으니까 달러는 해외에서 약세의 압력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걸 억지로 막고 있는 게 고금리 정책이고 강달러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고금리 정책을 포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크게 개선되지 않는 한은. 그러나 이제 만약 공조 체제가 구축이 되면 세계의 경상수지 흑자 국가들이 미국 그 재무성 증권 등등 이것을 매입해주게 되면 미국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자본 수지로 경상수지를 보존할 수가 있어요. 그럼 뭐 결국 그 미국에서 수출 흑자를 내고 있는 중국, 한국, 일본 뭐 이런 나라들이 사줘야 된다는 얘기네요. 국채 그렇죠. 그쪽에. 독일. 독일. 그렇죠. 독일도. 지금 세계 최대의 경상수지 흑자국은 독일입니다. 다만 독일은 그 경상수지 흑자를 그 유럽 중앙은행을 통해서 유럽에 그 다른 나라들에 공급하고 있어요. 유동성을. 네. 그래서 독일의 경상수지 흑자가 과다함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일본과 같은 장기 저성장 계획을 가지는 않았는데 그리고 EU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경상수지가 그 균형에서 조금 더 흑자했다가 조금 더 적자했다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EU 전체로 보면 경상수지는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봐서 거기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굳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죠.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달러는 그러니까 결국 무역이 다시 세계화, 자유무역화 되면서 미중 패권 전쟁이 약해져야 되는데 이게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썩 밝아 보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규제를 맞습니다. 가하고 맞습니다.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걱정. 그러니까 해결책이 지금은 참 난망하다. 네. 이렇게 그래서 봐야겠군요. 브레이크 없는 폭주 열차라는 표현을 제가 씁니다. 지금 서로 부딪히면 서로 죽을 수밖에 없는 길로 좀 달리고 있다. 사실 참 그 정치적인 국뽕이 얼마나 위험한가는 중국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게 국뽕이라는 게 결국은 국수주의로 가요. 지금 중국이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중국몽 1대1로 뭐 해가면서 그게 엄청 위험한 건데 우리 조선은 그래서 망했잖아요. 쇄국주의 펼쳤다가 지금 중국도 지금 그런 길을 가고 있는데 경제적 국뽕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이 경제적 국뽕에 빠져 있는 거 아닌가 좀 걱정을 많이 합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상당히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보고 인플레이션율이 좀 낮아지고 있어. 경기 침체 좀 생각보다 덜하네. 이러면서 안심하고 미래에 대해서 이제 좀 좋아지게 보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수면 아래 잠겨 있는 그 뭐라 그럴까요? 병은 점점 깊어지고 있는 거네요. 진짜 적절한 표현하셨어요. 우리가 수면 아래 무슨 일이 벌어지는 잘 모르잖아요. 네. 근데 전문가라고 자처하려면 그 수면 아래를 자꾸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2019년인가요? KBS에서 중국 빈 아파트 6,700만 채의 비밀인가? 그 프로를 보고 이 PD 진짜로 그 물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보는 그 해안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한번 어디 가서 한 적이 있었는데 저 김영익 교수도 벌써 2019년도에 책 한 권 냈더라고요. 이제 다가오는 경제 위기에 대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해안이다 그러면서도 아예 사람들이 물밑에서 벌어지는 일을 안 보려고 하는가, 왜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그렇다면 앞으로 한국 경제 어떻게 어쨌든 주변 환경이 그런데 그냥 그렇다고 넉넉히 따라만 가다가는 우리도 같이 죽게 되니까 뭔가 이제 방법을 찾아야 될 텐데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일까요? 지금의 우리 한국 경제 입장에서? 제가 경제학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한데 참 그 원죄가 미국에게 있다. 아담 스미스에 있어요. 아담 스미스는 국부의 근원과 본질에 대해서 노동, 자본, 토지가 결정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비유해서 말씀드릴게요. 운동선수가 뛰어난 성과를 거두려면 타고 태어나야 돼요. 그렇죠. 체격도 타고 태어나야 되고 운동신경도 갖고 태어나야 돼요. 이거는 전제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운동선수? 체력 키워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자기 해당 종목의 기술을 익혀야 되잖아요. 네. 거기다가 한 게임에서 기회는 마지막에 올 수도 있고 위기가 또 마지막에도 올 수 있으니까 경기 감각도 키워야 돼요. 이걸 경제에 대비해 보면 하나는 성장 잠재력이고 국제 경쟁력이고 하나는 성장 지속력이란 말이에요. 네. 운동선수와 마찬가지로 이것들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피땀을 견뎌내는 인내가 필요해요. 땀도 흘려야 되고 피도 흘려야 되고 그리고 귀찮음도 극복해야 되고 뭐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아담스는 이걸 외면하고 있어요. 그냥 타고난 그 체격하고 운동신경만 가지고 경제를 분석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국민과 기업과 정부가 피땀 흘려서 이룩할 수 있는 게 국제 경쟁력이고 성장 잠재력인데 이걸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제3세계 중심으로 포퓰리즘이 만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일반 빈곤을 지금 일으키고 있잖아요. 네. 다 가난하잖아요. 거기에 매여 있는 나라들은. 그게 저는 아담 스미스의 잘못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경제학이 그런 미신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경제 병리학을 좀 새롭게 그 인식을 하고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래야 현재 금융위기를 벗어날 길이 보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 들으면서 저는 아까도 얘기하셨듯이 우리가
이 자본소득으로 뭔가를 자꾸 얻으려는 노력보다 이 자본이 자꾸 생산에 들어가가지고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 벤처 창업 활성화, 파격적인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저는 우리 경제의 미래에 대해서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해봐요. K-팝을 따라올 맞아요. 나라가 어디가 있어요? 뭐 K-컬처, 뭐 한류 등등 K-드라마 세계가 열광하고 있잖아요. 우리 국민은 그렇게 유능하단 말이에요. 우리 기업도 어디에 내놔도 세계 최고란 말이에요. 남은 건 뭐냐? 경제 정책이 뒷받침하면 돼요. 제발 이미 차려진 밥상 위에 숟가락 얹지 말고 새로운 혁신과 도전을 할 수 있는 예. 제도를 자꾸 만들어줘라. 알겠습니다. 네, 경제 파국으로 치닫는 금융위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경제 위기가 온다. 네, 책의 저자시죠. 최용식 21세기 경제학 연구소 소장님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금융위기에 대한 경고 발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고맙습니다.